앞으로 한 1년 정도 거의 리스크가 없이 이익이 늘어날 거로 보이는 섹터를 한번 잡아보자면 우리나라 대선 출마하신 유력 후보들 보면 죄다 전부 건설 많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이 해운업계에 찾아왔어요. 네네. 그러면 해운선사들은 배 주문 안 할까요? 앞으로 한 1년 정도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게 거의 리스크가 없이 이익이 늘어날 거로 보이는 섹터를 한번 잡아보자면 일단 은행이 뭐 부동산 시장이 완전 붕괴되지 않는 다음에야 게다가 뭐 평균 LTV도 굉장히 낮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담보 인정 비율이 되게 낮아요. 10억짜리 집에 평균적으로 담보를 인정해 준 비율이 우리가 뭐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30% 40%밖에 안 되고 그렇죠. 사실은 또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보다 더 내려갔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은행들 건전성도 높고 이자율도 올라갈 때는 은행도 네네. 좋고 또 두 번째 보험사도 네.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대선 출마하신 유력 후보들 보면 죄다 전부 건설 많이 하겠다고. 집을 많이 네네. 300만 원, 뭐 150만 원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건설 경기가 나쁠 수는 없는 거고 또 건설 경기가 좋으면 건자재 관련 업종들이 나쁠까요? 뭐 유리를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싱크대를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고 네네. 이런 데가 나쁠까요? 거기다가 저 건설 회사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철근 만드는 데는 어떨까? 또 이렇게 건설 회사들 철근 좋아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주요 해운선사들의 이익이 1,500억 불 났거든요. 네네. 우리 돈으로 한 200조 가까이 되는 거죠. 한 180조.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이 해운업계에 찾아왔어요. 네네. 그러면 해운선사들은 배 주문 안 할까요? 그럼 조선이 나쁠까요? 도크가 다 찼다 그러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LNG, PNG 무서워서 쓰겠습니까? 파이프라인으로 그렇죠. 오는 천연가스를 PNG라고 그러는데 네네. 러시아산 무서워서 쓸 수 있어요? 걸핏하면 잠그는데? 자, 그러면 뭐 정해져 있잖아요. LNG선을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요. 미국에서 수출되는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는 우리나라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선업종도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네.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하죠. 이제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도 백신 맞으신 분들은 안 해야 된다. 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뭐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뭐 저도 모르는 거지만 여행, 호텔, 숙박, 음식료 이쪽이 나쁠까요? 지금 이렇게 지옥이었는데 여기서 더 나빠질까요? 살아남은 해운선사들이 지금 잔치하는 일이 거기서는 없을까요? 이렇게 보면 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뭐 박살나서 주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경기가 좋다. 그리고 더 좋아질 섹터들도 많이 보인다. 이게 지금 순환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도주의 순환 과정에서 네네. 시장이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네네.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오래간만에 온 네네. 거의 6년 만에 금리가 인상되니까 다시 인상되는 새로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시장을 분명히 어둡게 만들고 전쟁 리스크까지 있는 건 알지만 네네. 과연 시장의 이익이 작년 이익이 역사상 최고치고 올해는 박살날 수밖에 없는가? 네네. 그렇게 물어보면 뭐 줄어들 수는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랑 자동차 비중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근데 뭐 거기가 지금 뭐 반도체 자동차도 엄청 좋지만 거기 꺾인다 쳐도 딴 데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적자 났던 데가 흑자 돌아서거나 아니면 적자 규모를 줄이거나 이익이 팍팍 늘어나는 업종들이 보이는데 네네. 시장이 그냥 다시 PBR 0.8배도 깨지고 역사적 네네. 최저치가 0.8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네. 2,700 정도면 올해 2,600 정도겠죠. 2,600이나 2,700 정도면 올해 0.9배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깨져서 2,500도 가고 2,400도 가고 쭉쭉 가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아무리 힘이 없고 비리비리하고 네네. 대출받아 주식 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조정시에 취약하다라는 건 동의하고 그건 네네. 뭐 비명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럴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기업들도 좀 많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네네. 박사님 말 들어보니까 뭐 어차피 뭐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께서 보시는 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뭐 너무나 연준이 뭐 금리를 과다하게 올려서 내지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뭐 전쟁 리스크 때문에 완전히 침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좋아 벌어지냐 아니냐. 그래서
특히 여기에 이제 전쟁 리스크, 공급 네네. 쇼크까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공급 쇼크가 뭐 한정 길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일 나쁜 정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가격을 일정 이상으로 받지 마.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은 좋은데 그럼 공급이 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암시장이 생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수급난이 오래 갑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걸 뭐 자본주의 경쟁도 그렇지만 좀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높은 가격이 앞으로 유지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면 네네. 공급이 늘거든요. 어떤 공급이 늘 것인가? 아까 조선업종 이야기 잠깐 했죠. 네네. 그래서 2020년부터 이미 그 수주가 늘기 시작했고 작년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올해도 뭐 풀 가동이 될 텐데 네네. 이런 공급의 증가가 왜 그런데 잘 안 되냐 하면 빈도크를 채워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해도 인도하는데 2, 3년 걸리는 거. 시차가 발생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 일하시던 분들이 해고되고 그 지역을 떠났을 가능성이 우리 남동 해안벨트를 떠났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분이 지금 예를 들어 물류업에 종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임금을 더 줘야 가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더 주면 해결될 문제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그 가격이 오르면 대부분 해결되거든요. 자, 그럼 중고차가 지금 뭐 급등하고 있다. 40%씩 올랐다 그러죠. 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 가격이 40% 오른 중고차를 지금 사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의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우버를 네네. 아니 미국 사람들은 차 없으면 못 산다라고 그러지만 그 전에 지금 없앴던 사람들은 힘들어서 없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살려고 봤더니 신차값이 줘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뭐 꼭 지금 사야 되나? 뭐 그거 살려고 계획했던 돈들을 딴 데 쓰면 안 되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쓸 네네. 돈을 딴 데 쓰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에는. 근데 네네. 우리가 네. 그게 무한정 오를 때는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를 많이 해결한다. 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금리 인상도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네. 경기가 나빠질 거 아니에요. 네네. 금리 인상하면 경기가 나빠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 뭐 건설업에서 잘린 사람들 또는 건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가면서 인플레를 억제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집값이 상승한 데 따르는 임대료의 상승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투기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네. 선물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원유 선물을 뭐 대거 매집했다. 이런 네. 투기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캐리하는데 끌고 가는데 포지션을 끌고 가는데 이자 비용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무섭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효과가 없다는 아니죠. 아니지만 문제는 대부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산업이 불황을 겪으며 구조조정해서 생산 캐파들이 줄어든 데서 발생한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중고차도 그렇고 그렇죠. 네네. 조선도 그렇고 물류도 네네. 그랬죠. 네. 그런 문제들은 가격이 오르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지만 그걸 뭐라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연준에게 지금 가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연준이 안 하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안 하려 그래. 뭐 네. 잘해봐야 올해 3번 그랬잖아요. 네네. 지난해 12월에 FOMC 의사록 보면 올해 3번이 대다수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7번, 8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연준은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이게 공급 차질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해결되는 게 참 느린데 잘 안 되는데라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시장이 재미없는 거죠.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금리 인상은 하는 건 좋은데 천천히 할 거라는 게 작년 12월 다 분위기였는데 불과 2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까지 시장의 생각이 달라지는 건 결국 인플레고 또 전쟁 리스크 때문인 건데 네네. 그러니까 넌 해결을 해라고 말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데 해결하라고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건 시장에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게 돼서 경기가 나빠서 시장에 조정을 받는다도 있겠죠. 그런 업종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제 생각은 불확실성. 야, 이거 금리 인상한다고 해결 안 되는데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한다고? 아이고야. 야, 이 문제가 좀 완화되거나 뭔가 미래가 좀 투명해질 때까지 좀 쉬자.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럼 박사님 견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지금 약간 좀 공급 쪽 그런 이슈에서 발생한 그런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뭔가 잡아야 되는 그런 연준의 스탠스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 거고. 근데 이제 달리 생각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캐파를 늘릴 것이고, 그렇죠. 뭐 인건비를 뭐 너무나 높으면은 뭐 인력 이동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시장의 자율적인 그런 정화 시스템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좀 둔화될 수 있겠네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네. 이번에 IMF 보고서에서 네네. 나왔는데 네. 역시 제 페이스북에 한번 공유했는데 네네. 갖다 쓰십시오. 그런 뜻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보면 뭐냐면 공급 충격에 의한 걸 제외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보면 미국만 공급 충격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집값이 인플레에 들어가니까. 네네.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 중국, 일본, 한국, 유럽 뭐 대부분의 국가는 그 공급 충격과 환율 등을 감안한 이 외부 충격을 제외한 인플레가 거의 다 0이에요. 우리도 3.5% 뭐 인플레 그러는데 네네. 그 에너지 가격이랑 뭐 저기 식료품 뭐 이런 거라든가 네. 또 외식비가 식료품하고 연결되니까 네네. 그런 쪽 물가가 거의 한 2% 정도 우리가 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또 그 연동되면서 오르는 또 유틸리티 요금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도 사실 경제 내에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해서 인플레가 나는 게 아니라 기후가 안 좋고 전쟁 리스크 때문에 네네. 뭐 이래서 지금 인플레가 난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걸 종합해 보면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중앙은행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꼼짝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그걸 제외하고는 인플레가 안 나니까 오히려 지금을 좀 즐길 수 있거든요. 네네. 경제가 되게 어려웠는데 인플레가 난다. 좋은 일이잖아요. 네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좋은 일이거든요. 네네. 사실 왜냐하면 디플레보다 인플레가 훨씬 좋은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인플레가 나는 걸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만 저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달러만 강세로 가겠죠. 그러면은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도 사실 이 사실을 알긴 알 거잖아요. 그래서 하기 네. 싫어하죠.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정치인 문제가 됐잖아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정치 문제가 된 것 같다. 네네. 지금은.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안 하면 더 시장이 흔들릴 것 같고요. 할 거면 그냥 0.5나 0.75% 아예 화끈하게 금리 인상하고 한 5, 6월 달 뭐 그때까지 좀 쉰다든가 아니면 뭐 6월에 분기 한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잠깐 여유를 두고 할 수 있으면 50bp도 나쁘지 않은 선택. 또 75bp 금리 인상하면 뭐 쇼크는 맞겠지만 오히려 그 뒤는 시장은 또 안정을 찾을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네, 그 연준의 단호한 태도가 또 심리를 꺾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 인플레이션. 네네. 이런 점을 보면 일단 뭐 달러는 좀 당분간 강세. 그리고 달러 강세일 때 우리 시장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수급 문제도 되게 안 좋은데다가 외국인 수급도 안 좋으니까 전 남아있는 건 많이 빠지면 국민연금 들어온다밖에. 그리고 또 저 같은 뭐 PBR 0.9배? 이건 또 기회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일부만 네네. 사지 매도 압력은 처음에는 더 클 거라서 저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정리를 해보면 확실히 약간 3월 중순까지는 그런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연준에서 그렇게 갑자기 금리를 확 인상을 하면, 이건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또 달러 강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은 또 수급적인 상황에서 사실 외국인의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외국인 많이 들고 있는 네. 수출 대형주들 힘들겠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0.9배 정도면은 약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볼만 하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